계좌를 개설했잖아요. 입금하는 방법은 은행이랑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은행의 창구를 쓰든 ATM기를 쓰든 은행의 앱을 쓰든 뭘 쓰든 우리는 이렇게 앱을 띄우면 받는 은행 넣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잖아요. 증권사도 똑같이 이체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다 뜨고요. 그걸 입력하고 계좌번호를 누르면 그 계좌로 현금이 그냥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따로 배울 거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입금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증권 계좌가 그냥 주식 계좌이면 그냥 현금으로 그대로 떠 있을 거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종합계좌라는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걔는 CMA 기능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금을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으로 RP를 사줍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주식이 거기서 또 사집니다. 이건 주식계좌인가요? CMA인가요? 물어보셨던 몇 개가 종합계좌라는 걸로 CMA랑 주식계좌랑 합쳐져 있는 계좌입니다. 대표적으로 NH투자증권이랑 미래셋도 아마 지금은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입금을 하고 나면 우리는 호가창을 보면서 가격을 확인합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호가라 부른다고 했고 이 창을 호가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호가창을 딱 보고 삼성전자라는 주식은 지금 당장 내가 사려면 64,000원에 주문을 내면 바로 살 수 있구나. 그 밑에 가격으로 주문을 내놓게 되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주문 뒤에 내가 줄을 서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딱 보고 알 수 있죠. 그리고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 여기다 대고 내가 64,400원으로 매수 주문을 내면 64,000원으로 바로 사집니다. 즉 주식의 이 시스템 자체는 더 불리하게는 절대 안 되도록 돼 있지만 더 유리하게는 바로 체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존재하던 간에 무조건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겠죠. 상한가입니다. 상한가로 내가 주문을 내면 여기 보이지도 않는 정말 위의 가격으로 주문을 내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지금 가격으로 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넣을 때 지정가 말고 옆에 시장가 체크 같은 게 있잖아요. 시장가를 체크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시장가로 주문이 들어간다는 게 상한가로 들어갑니다. 상한가로 주문이 낸다는 것도 뭐를 의미하냐면 예를 들면 7만 원으로 해볼게요. 7만 원으로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체결이 되면 64,000원으로 된다 했잖아요. 시장가로 주문을 막 넣게 되면 더 살 수 있는데 안 사졌네 하면서 현금이 남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비싼 가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체결이 되고 나서도 더 살 수 있는 양이 더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주문 더 늘어가면 또 체결이 막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장가 주문을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않습니다.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살 거다 이러면 64,000원으로 주문 내면 되기 때문이죠. 또는 바로 체결되게 주문 내야겠다 하면 64,300원 정도 내면 바로 체결됩니다. 64,000원으로. 그리고 짜투리 조금 남겠죠. 자, 이걸 보면서 가격을 대략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몇 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액면가 100원, 100원이었군요, 삼성전자가. 그 다음 여기 보면 외국인 50.9, 그 다음에 체결 강도라는 건 요거는 그냥 단순히 매수하는 사람의 주문이 더 많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을 기준으로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자리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106 이렇게 표기하겠죠. 그럼 100보다 넘으면 지금은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격에는 주문을 내놓은 것들이 38,000개가 쌓여 있고 63,800원에는 58만 개라는 주문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격으로 주문을 만약에 내게 되면 589,336번째 주문으로 여기 뒤에 줄을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는 사람이 가격을 낮추면서 이것도 전부 소화시키고 이것도 전부 소화시켜 준다면 그때 내 주문이 체결되게 되겠죠. 호가창 이제 이해가 되겠죠. 사려고 하는 사람들 이만큼 내놓은 주문, 팔려고 하는 사람들 이만큼 주문 사이에서 만나고 있는 거고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가격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그냥 64,000원으로 주문 내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한두 호가 더 싸게 사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한 호가에 대해서 주문이 진짜 크게 들어갈 때 얘기고 우리는 매달 일정하게 소액으로 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럴 때는 한 호가 두 호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그리고 적립식으로 사게 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격은 평균으로 계속 회귀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64,000원으로 바로 주문을 내면 되겠구나 라는 사실만 알고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내는 거죠. 가격 64,000원 내야겠다. 아까 주문창은 주식 주문 이런 메뉴가 있다 했잖아요. 그걸 딱 누르면 그냥 이런 화면이 딱 나와요. 그리고 이 화면은 어디에 봐도 똑같습니다. 호가창이 한쪽이만 이렇게 싹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래 64,000원 내면 바로 사지는 가격이구나. 왜냐면 여기에 중앙선이라고 부르는 그 선이 있으니까요. 사는 사람이 주문을 낼 때는 판다고 내놓은 가격들 중에 제일 밑에 거를 내면 바로 체결이 될 거고 팔려고 주문을 낼 때는 산다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가격에 제일 위의 가격을 내면 되겠죠. 즉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가운데 있는 이 선에 위의 가격과 아래의 가격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화면을 보면서 여기는 보통가 또는 지정가라고 부르는 것이 가격을 정해서 주문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시장가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무조건 체결이 되도록 주문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시장가 쓰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 주문 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정가, 보통가 이게 기본값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가격에다가 64,000원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 1 입력하면 준비가 다 된 거죠. 그 다음 매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체결이 됩니다. 끝났어요. 사는 거 너무 쉽죠. 그리고 가격을 여기 적기보다는 이 숫자에다가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대부분. 쉽죠? 주식 사는 거는 이렇게 쉽습니다. 주식을 사는 것이 쉽다는 것이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장점이라고 모든 책에 적혀 있지만 우리는 단점으로 활용하죠. 너무 쉽게 팔 수 있다. 너무 쉽게 살 수 있다. 거래가 많아진다는 걸 뜻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을 이렇게 거래할 수 있다면 금액이 더 크니까 한 호가 오르면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어제 샀는데 오늘 두 호가 올랐어요. 야, 안 돼, 팔아. 내일 떨어졌어요. 야, 다시 사.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힘들다는 것은 장기 투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족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족세라는 표현이 뭐냐면 뭔가 투자나 계획을 짤 때 내가 진짜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아예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걸로 재테크를 구성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자기족세를 많이 활용하는 건 좋은데 대표적인 게 20년짜리 저축보험 이런 거 막 가입하잖아요. 연금 같은 것도 막 20년 납, 30년 납 이런 거 해놓으면 그거는 안 넣으면 효과 없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 두는 것들을 되게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과거에 덧셈의 재테크를 할 때 정말 유효하게 작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 그냥 받아놓고 매달 갚을 수밖에 없게 만들면 열심히 살게 되고 회사 관두고 싶어 어쩔 수 없이 다니게 되고 열심히 갚으면 되면 그게 나중에 다 자산이 되고 모든 거 다 해결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죠. 자기족세 플러스 투자까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을 절대 단점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주문을 냈어요. 내가 냈던 64,000원에 한 주가 주문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현금 매수 딱 누르자마자 여기는 바로 주문이 체결이 되면서 여기 숫자가 1 줄겠죠. 체결이 됐다고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면 체결이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체결 어디 됐지? 여기 보면 주문 내역 보이죠. 주문 내역. 여기를 누르면 됩니다. 또는 밑에 있는 메뉴들 중에서 주문 체결, 체결 내역 이런 메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그 화면에서 요것만 딱 누르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삼성전자 미체결 수량, 체결 수량 이렇게 돼 있어요. 64,000원에 주문을 냈고 체결 수량 1, 미체결 수량 0 이렇게 떠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여기 미체결과 체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체결된 거죠. 그때는 체결 버튼이라는 걸 딱 눌러보면 내가 주문 냈던 게 체결이 됐다는 표시가 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앱에서는 여기서는 미체결 화면이 당연히 첫 화면으로 띄워주겠죠. 그래서 여기 딱 왔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오늘 내가 낸 주문은 체결이 되었구나. 근데 만약에 나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 해가지고요 63,900원에다가 내요. 63,900원에다가 한 주 주문을 딱 내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3885 9로 바뀌고 이 숫자가 계속 줄어들면 언젠가 내 거 차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주문을 내면 바로 체결되는 게 아니니까 내 주문은 계속 떠있게 되겠죠. 그럴 때는 주문 내역 여기 딱 눌러가지고 들어보면 미체결 수량 1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로 만약에 체결이 되지 않고 3시 반이 지나면 그냥 없어진다 보면 됩니다. 다음날 주문 또 내줘야 되죠. 현업에서 진짜 질문 거의 최다로 많이 들어오는 게 주문 오늘 낸 거 내일 또 내줘야 되나요? 거의 매일매일 그냥 리셋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해줘야 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결이 되었다면 결제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체결은 그날 주문 낸 게 누군가 산다 해가지고 가격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거래가 된 거잖아요. 실제로는 결제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주문 낸 거 체결되었으면 잔고에 들어와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딱 적혀있게 됩니다. 삼성전자 1 여기 떠있는 거는 삼성전자 한 주 내 거라고 돼 있지만 실제 내 소유가 되는 건 한국예탁결제원에 있는 삼성전자의 한 주의 소유주의 이름이 내 이름을 받게 된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틀 뒤입니다. 주식은 항상 이틀 뒤에 결제가 된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월요일 날 내가 사서 체결이 된 주식은 수요일 날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걸로 잔고에 뜨는 거는 바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계좌에 뜨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이틀 뒤에 결제가 된다고? 그게 나한테 뭘 의미하는가? 이제 여기서 엄청 혼란이 생기게 되죠. 예수금의 개념과 출금 가능 금액 등이 이제 달라지는 게 여기 생기게 되는데요. 내가 월요일 날 산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실제 내게 되는 것은 이틀 뒤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금요일 날 사면 어떻게 되죠? 화요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제까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의 정산 방식 때문입니다.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 안 알려주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 전산이 다 자동화되어 있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한데 알아두면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주식 주문을 냈어요. 체결이 되었습니다. 체결과 결제가 다른 건 이제 알겠죠? 체결이 되면 내가 산 게 내 계좌에 뜨는 게 체결. 하지만 실제로 내 소유가 되는 거는 2일 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이때 들어오잖아요. 돈은 이때 빠져나간다는 거거든요. 이틀간의 시차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주식의 정산 방식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체결을 삼성전자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이걸 하루에 100번 했어요. 100번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0이다. 그러면 이틀 뒤에 결제할 거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산이 이 100번 매매한 거를 다 결제한다고 생각해봐요. 이틀 뒤에 저 한 명의 계좌에다가 삼성전자를 예탁 결제해서 100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 결론은 0이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야 결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끝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체결했던 간에 주식 한 주도 안 주면 돼 라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아마 당시에는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한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거래 사고 파는 거는 그들에겐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고 나서 결과가 뭐냐? 하루 종일만 매매하고 나서 S를 플러스 100주, B라는 종목을 마이너스 50주를 했다. 이게 결과라면 그대로 이틀 뒤에 결제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게 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정산이라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또 정산이라는 방식이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돈 빌려주고 야 10,000원 빌려줘, 나 5,000원 빌려줘.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돈 갚을 때 자 10,000원 돌려줄게 하면 다시 5,000원 그래 이렇게 하면서 또 안 돌려주잖아요. 그럼 5,000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 방식이 똑같은 거죠. 그게 효율적이고 일을 적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 하루에도 정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 날의 결과 다 끝나게 되면 그 결과가 다음 날에 전산화 된 다음에 월요일을 했다면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에 다 정리가 돼가지고 우리 계좌에 들어오기도 하면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행동을 이렇게 했어요. 100만 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100만 원씩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돈 다 썼잖아요. 그러면 예수금은 0이에요. 예수금이라는 것의 뜻은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결제 이틀 뒤잖아요. 계좌에는 아직 100만 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의 인지 부조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 100만 원 다 썼는데 아직 있는 거죠. 왜냐? 이틀 뒤에 빼나갈 거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돌아가진 않아요. 실제로는 이제 증거금이라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다 방지가 돼 있지만 자, 화요일이 됐어요. 100만 원을 넣고 100만 원 주식 다 산 사람이 50만 원치 갑자기 주식 주문을 넣어요. 예수금은 마이너스가 50이 찍히면서 계좌에는 여전히 100만 원 남아있어요. 자,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일이 되면 월요일에 샀던 100만 원어치 주식이 수요일에 결제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일에는 어떻게 되죠? 돈이 100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목요일이 됐어요. 아무 일 없으면 상관없는데 화요일에 주식을 사놓은 게 이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때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걸 뭐라고 보면 되냐면 미수가 생기는 겁니다. 미수. 뭔가 되게 불쾌한 단어죠. 실제로는 미수 거래가 되지 않도록 막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100만 원 넣은 사람이 150만 원 주식 가지고 갔잖아요. 돈을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마진콜이라고 부르는 반대매매 안내가 나갑니다. 고객님 마이너스가 나가지고요. 돈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돈을 왜 더 넣으라고 하냐. 내가 주식 돈 넣고 샀는데 계속 사시길래 샀는데 왜 돈을 넣으라고 해요? 이해를 하기 되게 힘든 거죠. 이 구조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넣으면 됩니다. 요만큼을 돈 넣으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돈 안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사에서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반대매매라고 부르죠. 반대매매. 반대매매라는 건 이거는 뭐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난 그만큼을 돈을 안 넣게 되면 증권사에서 그만큼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주식을 순서대로 시장에다 그냥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요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돼 있을 때 나는 주식을 샀는데도 계좌에는 현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출금도 됩니다. 지금은 전산이 좀 더 발달해서 맞겠지만 옛날엔 그냥 다 됐단 말이에요. 자, 출금하면 나는 공짜로 주식 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예수금 마이너스 팍팍 찍히면서 바로 반대면 나가는 거죠. 돈 안 넣으면. 그러니까 별의별 사건 사고 같은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돈 막 넣어놓고 주식 막 샀어요. 그리고 돈 필요해가지고 돈 남은 거 있나? 출금되네 하면서 다 뽑았어요. 딴 데 썼어요. 근데 갑자기 증권사 전화 와가지고 고객님 예수금이 지금 마이너스 나가지고 미수 메꾸셔야 돼요. 이러면 거의 아무 일도 못해요. 이 절차 얘기 뭐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막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증거금 100%로 내 계좌를 설정해두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증거금 100%의 계좌라고 하면 내가 예수금 가지고 있는 만큼만 주문이 들어가도록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 넣고 빼고가 잦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사고 팔고는 잦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요겁니다. 예수금. 예수금 화면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D 플러스 1, D 플러스 2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앞에 있는 거 다 제끼고 D 플러스 1에 있는 값이 양수이면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 안 뜨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앞에 D 플러스 1에는 마이너스가 뜨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D 플러스 2라고 적혀있는 여기에 예수금 칸에 마이너스가 절대 찍히면 안 돼요.
돼요. 만약에 찍혔다 싶으면 돈을 입금하든 주식을 그 상태에서 조금 팔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사면서도 이런 함정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 되고요. 앱 같은 데 설정 같은 거 증거금 변경 이런 메뉴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꼭 100%로 변경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정산 방식 때문에 출금 가능 금액과 예수금이라는 게 너무 다르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출금을 하더라도 D+2라고 적혀있는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만 지키면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결론만 알면 됩니다. D+2에 있는 예수금이 마이너스가 찍히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